네, 2025년 국립나주병원 음악과 책으로 만나는 정신건강 콘서트.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김혜민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와, 너무 멋져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거기에 놀랬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회사 안 가고 여기 왔다는 건 지금 쌓인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저는 YTN 라디오에서 작년까지 PD이자 진행자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건 저는 회사를 때려쳤다는 얘기죠. 네, 회사를 때려치고 저는 지금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모양과 색깔과 인생의 무게는 다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지는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려고 오늘 신영철 쌤하고 저하고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주신 우리 신영철 선생님의 책을 저희가 선물로 한 10권 정도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책을 지금 한 3권 정도 여기서 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마음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내가 오늘 최고령자 같다. 손 들어보세요. 최고령자. 몇 년생이세요? 책 받으시려면 이 정도 얘기해요.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 나이가. 자, 몇 년생? 안 밝히시면 책 안 줘요. 몇 년생? 패스? 63년생. 자, 나 63년생보다 더 일찍 태어났어 나. 없으세요? 없으세요? 드릴까요 선물? 네, 선생님 선물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 여기서 최연소 같다. 내가 최연소 같다. 둘러봤더니 내가 오늘 제일 어려. 최연소 같다. 빨리 손 주세요. 빨리. 몇 년생? 04년생. 몇 년생? 05년생. 자, 05년생 밑에 있어요. 07년생. 07년생 어디 있어요? 07년생 어디 있어요? 06년생. 자, 06년생보다 밑에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 04년생, 06년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해요. 한 분 더 드려야겠다. 나 오늘 제일 멀리서 왔다. 제일 멀리서 왔다. 경상도에서 왔다 있어요. 오늘 소문 듣고 나 경상도에서 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 와, 대전보다 더 먼 데서 오신 분. 어디서 오셨어요? 남양주요? 대전이나 남양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 대전, 남양주 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와, 대전에서 남양주에서 소문 듣고 오셨죠? 시장천 선생님 소문 듣고? 네, 서울에서 강의 많이 하시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셨네요. 대전 남양주에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디서 오셨던 내가 어떤 상황이 있건 아마 모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먼저 저희가 이 신영철 교수님의 강의를 좀 듣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저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그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영철 교수님 유퀴즈에도 나오셨고요. 요즘에 강의계에서 가장 핫한 분입니다. 사실 지금 전국구 돌아다니고 계세요. 근데 국립나주병원 이 초대에 꼭 응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냥 살자가 도대체 뭔지, 막 살라는 건지, 네, 그건 아닐 것 같죠. 그냥 사는 게 어떤 건지 우리 한번 경청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철 교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젊은 분들이 꼰대 얘기를 들어서 뭐 하려고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인생이 참 피곤하다, 그죠? 네. 얼굴 보니까 알겠습니다. 참, 예, 좋습니다. 근데 참 무슨 일을 하는 분입니까? 공무원이십니까? 인간이 달에 처음 착륙한 것이 1969년도였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사람이 달에 간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온 세상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는 이미 성공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는데 당신 무슨 일 합니까? 이 질문을 받은 자가 나사의 청소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놀랍게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하십니까? 이제 이 질문에 여러분이 삶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멋진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표정들이 별로입니다. 제가 5초 동안 시간을 줍니다. 환한 미소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출발. 웃고 있는 거 맞아요? 화난 거 아니고? 야, 참 힘듭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얼마 있다가 신혼 3개월 된 새색 씨를 만났는데 우울증이에요. 오, 신혼 3개월의 우울증이라 무슨 문제가 있나 물으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대요. 어렵게 성장해서 선을 보고 성실한 사람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첫날 이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기다리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더래요. 남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를 딱 보더니만 인상을 딱 쓰더래요. 신부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 오늘 무슨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매일매일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인상을 쓰는 거예요. 신부가 상처를 받아서 선생님, 저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는데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어떻게 치료받다 보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궁금하잖아. 남편이 왜 나만 보면 인상을 빡빡 쓰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다음 주에 둘이 손잡고 쫓아왔어요. 남편이 너무 놀랐대요.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대요. 너무 설레는 마음을 갖고 이제 아내가 하트 뿅뿅 날리고 나올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자기를 딱 보더니만 인상을 딱 쓰더래요. 신랑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오늘 집에 안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은 매일매일 자기를 볼 때마다 아내가 인상을 쓰더래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이 얼굴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표정을 보고 저 인간이 지금 어떤가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 애가 괜찮나? 남편은 어떻지? 근데 여러분 얼굴이 상대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점을 좀 바꿔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직장은 거의 전쟁터죠. 목숨 걸고 일합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 결혼했군요. 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집에 가면 아내가 막 하트 그리고 나오고 막 난리 나잖아, 그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회사도 집도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애들 커봐요. 진상은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잖아. 이러니까 현대인들이 24시간을 긴장하고 삽니다. 사실은 스트레스 받아도 괜찮아요. 스트레스 좀 받고 풀어지고 좀 긴장했다가 또 풀어지고 그래야 살 수가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24시간을 긴장하고 삽니다. 표정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좀 어떻게 하면 편히 살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된 지 30년이 좀 지났습니다. 31년이 넘었는데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넘어서는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만들었는데 그걸 짧은 책으로 썼습니다. 오늘 그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갈까 합니다. 오늘의 1계명, 진짜 힘들고 지칠 때, 좀 심하게 말하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이 1계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1계명, 두두둥, 그냥 살자. 이게 1계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책이 없습니다. 결혼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가 결혼 만족도가 제일 높죠? 신혼? 신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결혼하기 전이 제일 높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끝을 모르고 떨어지던 만족도가 놀랍게도 50대 중반이 되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왼수 한번 바꿔보려고 20년 용 썼지. 돼 안 돼? 안 돼요. 선생님, 그 왼수를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런 주부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고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여러분이 진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충 살아라, 막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 현실 가운데 내가 진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그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게 돼요? 나 자신을 위해 쓰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뜻입니다. 많은 잘난 사람들, 윗사람들, 부모들의 문제가 뭐예요?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합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자식이 안 바뀌네. 그리고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용하라.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젊은 친구들 자기만의 무기가 필요해요. 남한테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여러분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으라고 역설하니까 시간이 없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정말 지치고 힘들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다. 진짜 행복하다.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이 주어져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대한민국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지. 내가 언제 나만을 위해서 오롯이 시간과 공간을 내 가지고 힐링할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지친 게 현대일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만 젊은 친구들이 시간이 없답니다. 시간이.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젊은 친구가 있네. 살아보니까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웃기는 왜 웃어? 길다고?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겁나게 짧습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1년이 갑니다. 저는 대충 살았는데 벌써 이제 60대 중반이 되어서 정년퇴직을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순식간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적다는 뜻이야. 그러면 열심히 살아란 말이지. 이렇게 말했더니만 젊은 애들이 포기해버리더라고요. 20대 후반이 한숨을 팍팍 쉬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만 자기가 너무 한심하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만 이 나이까지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대. 근데 한 대 펠라다 참았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자식이. 지가 20대 후반에 이루긴 뭘 이루어. 출발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거꾸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인생은 길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 정말 해야 할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출발할 수만 있다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약회사 직원이 연발에 진료 좀 봐달래. 왜?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막 잠도 안 오고 난리래요. 무슨 일이 있는데? 승진을 못해서요. 그러는 거야. 왜 승진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영어가 안 돼서요. 그러는 거야. 아니 바보도 아니고 영어가 안 되는 녀석이 왜 외국계 제약회사를 들어갔대? 승진을 못하는 거요. 연말 맞으면 머리가 깨진대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약 주고 보냈어요. 한 3년 뒤에 또 찾아왔더라고. 쌤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승진을 못했어요. 그런가? 왜 승진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영어가 안 돼서요. 아니면 너 3년 전에 그 얘기 했잖아. 그동안 학원 다녔냐? 영어 단어 외웠냐? 공부 시작했냐?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출발도. 그때 출발했으면 지금쯤 몇 마디 짓거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 10년 뒤에 20년 뒤에 무기를 여러분이 오늘부터 출발해서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절대로 서둘러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출발할 수 있다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이 환갑이 된 선배를 만난 적이 있는데 닥터신 내가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나이 환갑에 어휴 바이올린은 무슨 바이올린 그랬더니만 나이 환갑에 기력이 아빠였어요. 집에 가면 겁나 기분이 안 좋대. 내가 뭘 하면 좀 행복할까. 그때 TV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듣는 순간 내가 죽기 전에 저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닥터신 내가 석 달을 배웠는데 학교 종이가 안 돼.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씩 웃어요. 기다려봐. 내가 70이 되면 멋진 곡 한 곡 들려줄게. 나는 그때 그분의 눈빛과 표정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발해서 긴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무기를 만들어 봅시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얼굴만 보면 알만한 인간들을 만납니다. 제가 누구 오른팔이었어요. 모 그룹 사장이었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어느 날 뚜껑이 열려서 나를 찾아옵니다.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명함이 없어졌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리가 사라졌답니다. 자기 인생 끝났답니다.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느 날 그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 타이틀이 사라집니다. 명함이 없어집니다. 자기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외적인 것, 타이틀, 명함 모든 걸 다 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은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맞나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나요? 그 무기가 없다면 여러분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외적인 요인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한 방에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무기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보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라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요. 스트레스에 유난히도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소개해 줄게요.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일 대충 하죠. 큰일 날 사람이네. 완벽주의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업무 자체가 완벽을 기하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일할 때만 완벽주의면 되잖아요. 정말 중요할 때만 완벽주의면 되잖아요. 노래방 가서도 완벽주의자 노릇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환자 가운데 한 명은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못 부르다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살다 보면 못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근데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만 그러면 되잖아. 남까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24시간을 긴장하고 삽니다. 참 좋은 성격입니다. 일 잘하고 약속 잘 지키고 실수 안 하고 다 좋아. 마음의 유연성이 없습니다. 너그러움이 있을 수 없죠. 관계를 맺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늘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디에 있는가? 주차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인간 성질이 다 나옵니다. 완벽주의자의 주차 몇 번? 8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저런 인간 좋아합니다. 8번 차를 저렇게 세워야지. 4번 저 자식은 뭐예요? 아주 환장하겠네. 차를 저렇게 세우고 집에 가면 잠이 올까요? 잠이 온답니다. 환장할 지경입니다. 내가 왜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느냐? 우리 젊은 친구들 일이 힘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일은 원래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의 90%는 결국 인간에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 인간관계와 얽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안타깝지만 4번과 8번이 부부라는 것 아닙니까? 환장할 지경입니다. 저 두 왼수가 만나 사니 갈등이 생기 안 생겨? 밤낮 없이 싸우게 됩니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러고 다툼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갈등의 출발은 내가 옳다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으면 누가 틀렸죠? 얘가 틀렸죠. 누가 바뀌어야 돼요? 얘가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입을 엽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정신과 의사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문제는 윗사람들, 잘난 사람들, 부모들이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에너지를 쓰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참 어려운 얘기지만 판사 노릇을 접고 변호사 노릇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지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집에 가면 아내와 얼마나 따뜻하게 대화를 잘하겠어, 그죠? 심하게 웃네.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50이 될 때까지는 나하고 얘기를 마치고 나면 더럽게 기분이 안 좋았대. 환갑이 넘고 나니까 많이 좋아지더래. 근데 아직도 멀었대. 분명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내가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하자.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한데 5분쯤 지나면 자기가 잘못한 걸로 바뀌어 있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들어보면 반박은 못 하겠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얘기 끝나면 더럽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부하 직원들이 나하고 얘기하고 느끼는 기분이 그 기분이 알겠어요?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겁나 기분이 안 좋네. 왜? 항상 우리가 옳고 그름에 민감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그건 아주 빼고 옳고 그름에 집착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동기를 한 개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 유명한 CEO들을 많이 코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수성가해서 최고까지 올라간 CEO를 만나서 코칭을 하는데 퍼펙트, 코칭할 게 없어요. 완벽해요. 모든 삶이 완벽한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만 아들이 걱정이 돼요. 30살짜리 아들이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집에서 탱자 놀면서 게임만 하고 밤이 되면 친구들하고 한 잔 걸치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체중이 120kg래요. 욕을 해도 안 되고 쥐어박아도 안 되고 설득을 해도 안 되고 꼼짝을 안 하는데 자기 인생이 완벽한데 집에 가서 그것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빠에게 톡을 보냈대요. 아빠, 친구가 레스토랑을 개업하는데 자기랑 같이 하자는 거예요. 얘가 옛날에 요리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너가 주방을 좀 맡아서 하면 내가 밖을 하겠다.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가 요리를 좀 배워가지고 셰프가 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자기가 반죽해 놨대.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셰프지 우리 나이 또래는 뭐예요 셰프가? 주방장이요 주방장. 미국 유학까지 보내놓았더니만 자식이 주방장을 하겠다고. 옛날 같으면 자기가 막 난리 났을 텐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톡을 보냈대. 아빠가 그동안 신경을 못 써줘서 참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한번 하겠다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아빠가 도와줄게. 그리고 막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아들이 답을 달았어요. 우리 아빠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출근하러 나왔는데 식탁 위에 커피가 한 잔 놓여 있더래요. 옆에 쪽지가 있더래요. 아빠 커피 좋아하시는데 출근하시면서 드세요. 새벽 운동을 다녀오면서 사왔어요.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빠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나쁜 놈아, 이 놈 막 욕하고 때리고 꼼짝도 안 하던 놈이 아빠의 톡을 받고는 새벽 운동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때 변화의 동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준다고 절대로 인간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엄마들에게 물어볼게요. 잔소리의 정의가 뭐예요? 잔소리의 정의. 잔소리의 정의는 엄마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게 잔소리야.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 구구절절 옳은 말이야. 아무 짝에도 못 쓰는 얘기인 거예요. 항상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옳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 짝에도 못 쓴다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조금만 생각과 태도를 한번 바꿔볼까요? 놀라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정신과 의사도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신과 의사의 대화 기법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뭐 엄청 건강한 사람인데 몸이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기상하거든요. 5시에 일어나면은 5시 반쯤 되면 집에서 이제 아내가 깰까봐 몰래 무서워서 조용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는 모습을 아내가 지켜봤죠.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밤에 큰 강연을 열었어요. 그걸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옷도 못 벗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내가 쫓아나왔더라고. 나를 이렇게 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인대요. 어떻게 평생을 저렇게 새벽같이 열심히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내가 집에 놀면서 이 돈을 써도 되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낮에 뭘 샀다는 뜻이죠. 남편 뭐라 그래야 돼? 에? 뭐라 그래야 돼? 잘 샀다 그래야 돼? 남자들 잘 들어야 돼요. 그때는 아내를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이, 이게 왜 내가 번 돈이야? 우리가 번 돈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믿기죠. 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왜 내가 번 돈이야? 우리가 번 건데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놀라운 애착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면요, 작은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일주일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진짜 정말 조금만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투자라는 말은 많은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타일대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거기에 진정성이 들어있으면 괜찮은데 일하는 엄마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사춘기 딸이 눈 똑바로 뜨고 엄마한테 대듭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소리 듣는 순간 엄마 인생 골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고등학생 아들 있는 아빠 손들어 보십시오. 대화 잘하시죠? 전혀 안 한다고요? 이런 정상적인 가족입니다. 고등학생 아들하고는 대화하는 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들 학교 잘 다니지? 예. 별일 없어? 예. 친구들 잘 지내고? 예. 끝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평소에는 아들하고 대화하기 참 어렵지만 수능 치는 아들에게 보낸 아빠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거 보고 정말 눈물 났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을 보십시오. 오전 6시 16분 새벽같이 출근하면서 아들에게 보낸 감동적인 메시지. 정말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구절절 정말 아들이 답을 답니다. 감동적인 답을 답니다. 엄마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은 이 아빠를 비웃을 자격이 있나요? 에이,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정도 심한 아빠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로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동료들과 정말로 소통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가 이 아빠를 비웃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대화하는 기법을 또 정신과에서 대화 기법을 한 개 말씀드릴게요. 대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또 아들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들은 다 컸어요. 36이에요. 36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천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놀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좀 있다가 아내가 와서 좀 말리랍니다. 왜? 그러니까 내일이 중간고사야. 내일이 시험인데 자식이 밤에 게임을 하는 거요. 놔뒀어요. 쥐가 알아서 끄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방에 들어갔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헐 아직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동준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 아빠 다 끝나가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거든. 동준아 그래도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랐어요. 이 자식은 천재가 확실하다 이거는.
아빠가 부르는 목소리만 듣고 그 다음 일들을 다 알아버립니다. 우리는 그놈을 붙들고 보통 어떻게 대화하죠? 야 임마 너 내일 시험이라며. 그래가지고 임마 대학 가겠냐? 다른 집 애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줄 아니 임마? 아빠 어릴 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전기 쇠가 없어가지고 임마 가로등 밑에서 공부했어 임마. 그러니까 막 애가 감동 먹고 공부하겠죠.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동준아 이름을 부르면 대화는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일이 시험인데 밤에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으면 저 짓을 하겠어요? 야 임마 그렇게 재밌어? 무슨 게임인데 요즘 나온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누구랑 같이 해? 지 친구 여친한 놈하고 같이 한대. 여친 요즘 잘 지낸대? 그렇구나. 근데 그 도토리 왜 캐고 있어? 도토리 캐면 칼 준대. 뭐 칼 받으면 좋은 거 있니? 거품을 물고 좋아갖고 막 하다가 한 10분쯤 하다가 분위기가 심상찮잖아. 내 눈치를 슬슬 봐요. 그럼 모른 척하고 있어야 돼요. 아빠 왜? 저 내일 시험이라서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데요. 어이고 그래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게 대화예요. 아들 입에서 아빠 나 시험이니까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요. 이 얘기는 아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소리예요. 엄마가 다 짓거리고 아빠가 짓거리잖아.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정신과 선생님이 말하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말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느냐. 물론 기술도 익혀야 돼요. 그러나 기술보다 자세를 먼저 갖춰야 돼요. 얘가 참 마음에 안 드네. 조금만 하면 될 텐데 자꾸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대화가 아닙니다. 훈시고 훈계입니다. 많은 윗사람들이 부모들이 훈시하고 훈계하고 대화를 있다고 믿게 되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에서 내가 좀 얼굴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네. 종교가 있죠. 있다고 그래. 있답니다. 자, 요즘 막 감사가 넘치지 그죠? 택도 없는 소리지. 요즘같이 힘든 시절에 뭐 감사하다 이게 떠오르겠어요? 나도 이해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집에 가면 형광등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요. 뒤에 30초 감사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아들 딸 방에도 예전에 붙여놨습니다. 누우면 이렇게 기억하라고. 아주 오래전에 그런 계기가 있어서 나도 배워서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 있어서 나도 한번 해보자 배웠는데 여러분도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만난 2명의 택시기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학회가 있어서 지방을 갔습니다. 역에서 택시를 탔죠. 무슨 호텔 갑니다. 그럼 보통 기사분이 뭐라 그래요? 네 그러잖아요. 그 이상하대. 그 기사는 답을 안 하대. 무슨 호텔 갑니다. 답이 없어요. 그때 이거 찝찝한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들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좀 더 크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데 있는 무슨 호텔 갑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더니만 고개를 반쯤 돌려서 나를 보더니만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이 자식아 시끄럽게 2번 떠드냐. 그런 표정인데 겁나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라 그러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 자식 저렇게 살고 싶을까 짜증이 팍 나더라고. 그러다가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혹시 환자분이 들어올 때 저런 표정으로 맞아준 적이 없을까? 나는 내 제자나 연구원들이 결제 받으러 오고 상의하러 들어올 때 저런 얼굴로 맞아준 적이 없을까? 섬찟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명의 택시기사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택시를 타고 기사분에게 팁을 받아본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택시 기사한테 팁 안 받아봤어요? 나는 팁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시절, 요즘만큼 힘든 시절이었어요. 새벽 5시에 내가 택시를 탔어요. 젊은 기사가 반갑게 나를 맞아줍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무슨 병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예. 와 좋으시겠어요. 저도 요즘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좀 미안해요. 속으로 이 별놈 다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힘든 시절에 새벽 5시에 젊은 애가 나와서 택시를 몰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 남들은 요즘 실직 걱정하잖아요. 저는 택시를 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지방을 갔는데요. 막 27만 원을 벌었지 뭡니까? 이 딴소리를 계속 짓거리는 거예요. 내가 좀 짜증이 났어요. 내가 새벽 5시에 택시를 탄 거는 빨리 병원을 가서 글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얘가 자꾸 짓거리니까 짜증이 나잖아. 그래서 막 근성근성 대답했어요.
병원 도착했는데 6,900원이 나왔어요. 7,000원 주고 내렸죠. 한참을 가는데 어두운 새벽 뒤에서 누가 나를 불러요.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택시기사가 택시를 세워놓고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환한 미소를 짓더니만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그리고 내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나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것이었어요. 뭐겠어요? 200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이렇게 보니까 씩 웃어요. 선생님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커피 한 잔 뽑아 드셔야죠. 오늘 힘내세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는데요. 눈물이 이렇게 날 거예요. 의사라는 놈이 뒤에 앉아가지고 인상 퍽퍽 쓰고 물어도 대답도 신통찮게 하고 가려다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웠던가 봐요. 선생님 오늘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분명히 나보다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그가 나의 손에 주어졌던 200원을 잊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병원 커피가 300원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이런지는 모르죠. 그러나 정말 작지만 저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다면 저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일 거다.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IMF의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명의 택시기사 가운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그 긴 새벽이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감정기억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작년 8월 27일 오후 2시 어디서 뭐 했나요? 젊은 사람이 그것도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요? 당연히 기억날 리가 없죠. 그날 로또에 한 100억 됐다 치자. 기억날까 안 날까? 번호 순서까지 막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찌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기억은 뇌에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막 무지무지 중요한 기억은 뇌에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무지 중요한 기억이란 이모션, 감정이 동반된 기억을 말합니다. 어릴 때 집에 큰 불이 났어.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어. 강도를 만났어. 그런 날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어요.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 뇌에서 기억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감정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아플 때만 기억이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 너무나 행복해서 그런 순간도 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감정 기억이 왜 중요한가? 우리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죠. 있었다고 그래? 네, 있습니다. 옆에서 막 잊으래요. 안 좋은 기억이니까. 여러분 감정 기억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기억을 안 하고 싶죠. 안타깝지만 그것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아픈 기억을 갖고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덕분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작년에 유퀴즈에 나갔을 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젊은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위대한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생각만 나도 죽고 싶었어. 한참 세월이 흐른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 아파. 그러나 그때처럼 죽고 싶지는 않아. 이게 시간이 가지는 위대한 치유의 능력입니다. 시간보다 더 위대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것이 딱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바로 긍정적인 감정 기억의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잘난 체하고 떠들고 있지만 만만찮은 청년 시절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한 날도 많았고 지치고 힘든 날도 있었죠.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서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아픈 기억들을 다 덮고도 남을 위대한 감정 기억의 덕분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한 가지만 해줄게요. 뭐 할까요? 아내, 스승. 사실은 부모 얘기는 내가 책에 짧게 썼어요. 근데 아내 얘기 해줄게요. 그러면 스승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네.
아내 얘기를 해줄게요. 아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보통 부모님 얘기부터 해줄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는데 아내가 당신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겠네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선비셨어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평교사로 은퇴하셨어요. 학교 다녀오시면 이렇게 좀 몸이 편치가 않아서 누워 계셨다가 식사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돌아오면 책 읽고 365일을 그렇게 사셨어요. 별명이 칸트였어요. 우리 시대에 뭐 놀러 간다 뭐 그런 거 없잖아, 그죠? 뭐 외식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씀이 평생 없으셨어요. 아버지 잘 계시죠? 그래 나는 잘 있다. 너는? 예, 저도 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잘 있어라. 이게 우리 시대 아버지와 아들들이 대화했으면 아내가 옆에 듣고 있다가 말 좀 하래. 다 했는데 뭘 또 해? 그런 아버지셨으니까 당연히 기억에 남아 있을 게 없죠.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많은 기억들을 주셨죠.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여학생을 사귀어서 데이트를 했어요. 옛날 여자니까 괜찮아요. 이제 졸업하고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집에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데리고 갔던 여학생이 아주 평범하고 무난한 여학생이었어요. 참 좋은 아이였고 내가 볼 때 너무나 좋은 아이고 또 집안도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밑에 동생들이 좀 있고 뭐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참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허락하실 거라고 믿었지만 혹시나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 내가 좋은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늘 밖으로 돌고 짜증 많고 불만 많고 열등감 있고 늘 이런 아들이었어요. 집에 가서 말도 안 하고 늘 그런 아들을 그날 밤에 두 분이 불렀어요. 아들아 앉아라.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 내가 정식으로 이렇게 앉아본 느낌인데 그때 아버지의 그 첫마디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분이 그때 나를 바라보던 눈빛과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밖으로 돌고 짜증 많고 불만 많은 그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골랐으니 그 아이는 참 좋은 아이일 거다. 결혼하거라 그러셨어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골랐으니 정말로 좋은 아이일 거야. 결혼하거라. 아버지는 떠나가셨지만 그때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표정으로 늘 나의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평생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37년 전에 그 애랑 결혼했어요.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좋은 애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나는 내가 좋은 남편인 줄 알고 살았어요. 당연히 내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게 아니란 걸 깨닫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폐허가 된 콘크리트 뼈대만 남은 그 건물 2층에 공동 화장실, 공동 세면장이 있는 방 하나. 그게 나의 신혼방이었어요. 생생하게 떠올라요. 오래 살진 않았어요.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서울로 와서 병원에 취직한 거예요. 전공의로. 아내는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올라와가지고 아이 둘을 낳고 주부가 되었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며칠 이제 전공이니까 힘들잖아요. 밤을 새고 집에 가면 아내가 막 하트 뿅뿅 날리고 쫓아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지친 표정으로 힘든 표정으로 우울한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힘들어야지 왜 지가 힘들어요. 나는 밖에 가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잖아요. 애 둘을 낳고 집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늘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왜 저러지? 왜 힘들어하지?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늘 아내를 바라봤던 거예요. 나도 의식하지 못했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늘 내 마음속에는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고 내가 잘났고 늘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가 늘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럭저럭 생활했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 39인가
미국 연수를 갈 때 보니까 한 10년 새에 10번 이상 이사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고 뭐 긴긴 스토리들이 있겠죠. 그리고는 결혼 20주년이 되었을 때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줬는데요.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렇게 적어줬어요.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았대요. 20년을 함께 산 지금의 당신이 그때보다도 더 좋아요. 약간의 립 서비스를 넣었어요. 살아온 긴 날들의 이야기를 적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줬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날로 더 존경스러워지는 남편. 나의 남편이 그런 남편이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런 남편이 못 됐다는 거야. 누가 알아? 네가 알잖아. 네가. 지가 어떤 남편인지 지가 너무 잘 알잖아. 그 편지를 받고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픈 기억도 있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고 천식이 왔어요. 며칠 밤을 새고 집에 가서 그 꼴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또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자기야, 숨이 안 쉬어져. 지쳐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숨을 잘 쉬고 있더라고. 나 너무 힘들다. 밤마다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옆에 스프레이 갖다 놨으니까 좀 뿌리고 자라. 내가 돌아서서 잤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깨니까 아내가 이렇게 벽에 기대서 울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남편이었어요. 밖에 가서 잘난 척하고 뭐 위로하는 척하고 공감하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내 평생 아내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세월이 흐를수록 더 존경스럽다고 적어준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처음으로 나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받고 3일 동안 정말로 잘해줬습니다. 또 잊어버리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고 또 누군가에게 그 기억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툭 던지는 한마디 여러분에게는 감정 기억이 아니죠. 그러나 상대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이 바뀌는 위대한 감정 기억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지막 계명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뭐 다 부자들이시잖아요. 돈 많이 벌었죠. 빌딩 샀고 이제 빌딩은 못 샀고 애들한테 집은 한 채씩 이제 빵빵. 그런 인간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평생을 살고 정년퇴직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물려줄 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결심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늘 행복하지는 못했단다. 인생이 참 힘들어.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날도 참 많았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아빠 행복하게 살았어.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늘 기쁜 모습을 보여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좌절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살아봤는데 세상이 살만한 곳이야. 엄마 행복하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 집단의 행복지수 가운데 누가 높을까요? 40대 손 들어보십시오. 70대 손 들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두 집단의 행복지수가 차이가 없습니다. 큰 행복은 젊을 때 옵니다. 집 샀어요, 승진했어요. 나이 들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가 들면 작은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행복지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 5월달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95세가 된 노모가 계신데 그 당시에 홀로 계셨어요. 아들이 찾아가니까 좋아하세요. 아들아 일로 와봐. 왜? 그러니까 화분에 꽃이 피었어. 이 꽃을 한번 봐 그러는 거야. 보라니까 봤죠. 왜요? 그렇다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아, 이 꽃이 6월에 피는 꽃이란다. 우리 아들이 왔다고 5월에 피었구나. 이런 헛소리를 하시면서 정말로 환하게 그걸 보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어떻게 저걸 보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내가 만약에 저 미소를 지금 배울 수 있다면 나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늘 나의 뒤를 돌아보는 훈련을 합니다. 수많은 기억들을 뒤로 하고 오늘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행스럽게도 한 일주일 정도 짧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평생 말씀이 없으셨지만 돈 많이 벌어라 그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유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운 없이 이렇게 누워가시고 얘기하시는 거 듣고 돌아가셨지만 늘 나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모 그룹의 강연을 갔는데 직원이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너무 감동적인데요. 이 강의를 아내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아내가 임신 중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대요. 혹시 안 되시겠지만 저희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그때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정신이 좀 이상했는데 나오라 그랬어요. 배불러 나왔죠. 3시간 동안 떠들고 나왔어. 저녁값은 누가 냈어요?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아세요? 돈을 받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내고 왔어요. 쥐가 돈도 없다면서 왜 내고 오는데 내가 베푸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보상을 내가 받고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삶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젊은 친구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 때 힘들어하십시오. 아플 때 아파하고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뭐 편안하게 살았다 그런 날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았습니다. 늘 지치고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아픔과 좌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도 앉아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이 우리 삶 전체를 압도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그 아픔조차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2018년도 12월 31일의 밤을 평생 동안 잊지 않습니다. 출판사에서 하도 온 걸 써달라 그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내가 평소에 만든 10개명이 있으니까 10개명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걸 이제 살을 좀 붙여 넘기면서 여기다가 살을 붙이면 책이 된다. 그리고 출판사에 넘긴 것이 2018년도 12월 30일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큰 사고가 일어났죠. 어떤 정신과 의사 한 분이 환자분의 칼에 돌아가셨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하던 연구소의 부소장이었습니다. 내가 오전 진료를 보고 교수들끼리 같이 밥을 먹고 오후에 그 친구가 진료를 받죠. 그가 떠나고 나는 맷집이 무지무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내 걱정을 했어. 내가 밤마다 자면서 정말 서럽게 통곡을 하면서 운대요. 그렇게 울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달쯤 흘렀는데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래요.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출판사에서 그 초고를 다듬어 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그가 떠나고 내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병원에서 그 유품을 내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12년을 같이 지냈거든요. 매일 밥 먹고 같이 12년을 같이 지냈는데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면서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둘이 찍은 사진 한 장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야? 밥 먹을래? 나하고 사진 한번 찍을까? 내 삶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작은 인연들이 얼마나 여러분 삶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아픔조차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나는 또 나의 길을 가고자 결심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사볼 만큼 사실은 저기 몇 개 갖다 놨지만 수준 높은 책이 아니에요. 안 보셔도 돼. 오늘 다 들었잖아요, 그죠? 안 보셔도 돼. 근데 이제 죽어도 내가 봐야 되겠다.
그 막 영상 보고 달라 이러면 안 되고 죽어도 봐야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분은 내가 메일 보내서 내가 사서 보내드릴게. 쥐가 돈도 없다면서 왜 사서 보내주는데? 책이 안 팔려서 내가 다 샀어요. 농담이에요. 비록 돈 많은 우리 삶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삶에 또 단 한 줄이어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난 이야기를 스피드 있겠어요. 딱 한 가지 표정만 좀 바꾸면 좋겠다. 이게 나의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일 하는 분입니까? 이 질문에 이제 여러분만의 멋진 삶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열강해 주신 신영철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눈물, 웃음이 다 공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니까 또 함께 이렇게 공명하는 시간을 제가 목격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수님과 함께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우리 교수님을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이쪽으로. 자, 여러분들 사전에 질문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질문들을 좀 살펴봤는데 한 테마를 3개 정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이 뭐 있겠어요? 그냥. 많아요. 하나는 일과 삶에 대한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정신 건강,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해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여기 나오시면 개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연을 읽어드리고 선생님이 통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남기셨어요. 제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회의감이 느껴지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교단체도 가보고 책에서도 답을 찾아보려 하는데 납득이 잘 가지 않네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걸 내가 답을 해야 돼요? 아니요, 답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다 읽고 답하라고 할게요. 뭐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도 부처님도 답을 못 주셨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주실 거예요? 13번. 네, 죄송한데 하울링이 너무 나서요. 마이크가 조금. 네, 울림을 좀 조정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은 듣기에 괜찮으세요? 네, 하나 둘. 이건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 수준이어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직무 스트레스, 그렇죠. 또 우리 교수님께서 기업 정신건강연구소에 계셨거든요.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회사가 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개별적인 질문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해요? 네, 이건 지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회사는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회사가 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해야죠. 무슨 소리세요? 그럼요. 그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아니, 우리의 노동력, 제가 퇴사했지만 또 이거 불끈 화가 나네요. 20년 노동자로 산 입장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죠. 네. 회사는 당연히 직원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리해줘야 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는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회사의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관리해 주는 그 개인은 물론이고 회사와 사회적으로 봐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덕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선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1970년도에 존슨앤존슨이라는 곳에서요, 트럭 기사들이 자꾸 사고를 내는 거예요.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불러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만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막 술 마시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도와줬더니만 다음 해에 사고율이 40%로 떨어졌어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교육하고 치료하는 게 싸더라는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 또 편안한 가정, 그를 통해서 내가 안정된 사람이 될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2030년도에 우리 직무
이거 성과를 내는데 가장 피해가 되는 질병은 당뇨도 고혈압도 아니에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회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EAP라고 해서 근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거의 회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 굴지의 기업은 정신과 의사를 고용해서 직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득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원을 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대다수 회사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문제로 그냥 치부하거든요. 그런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지 뭐 어떻게 이제 사회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형편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작은 회사까지 그걸 하긴 쉽지가 않지만 요즘은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외부에 위탁해서 EAP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계산해 보면 생산성까지 계산하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은 리더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대부분 사장님은 안 계실 것 같고 대부분은 뭐 과장님, 차장님, 뭐 대리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번아웃, 무기력,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아웃, 퇴사해야죠 뭐. 아니 거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뭐 먹고 살아야죠, 선생님. 그럼 다녀야죠. 아 꼰대 아니었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니라 그러면 못 다닌다 그러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 다녀야 된다 그러고, 대책이 없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살자고 만든 거예요. 그건 포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번아웃이 오면요, 이거는 개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여직원이 와가지고요, 20대 후반인데요, 컨설팅 회사 다닌대요. 보통 2시, 3시에 퇴근한대요. 그러면 집에 가고 하면 4시 정도 잠자면 9시쯤 출근해야 된대요. 그걸 주말도 쉬지 않는데요. 그렇게 한 3년 하고 나니까 멍해졌어요, 얘가. 그래서 내가 쉬라 그랬어요. 병가 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진이 다 빠졌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미, 왜냐하면요, 사람이 느려져요. 번아웃이 오고 하면요, 우울도 보통 같이 오잖아요. 우울하면 기분이 우울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몸이 우울해져요. 여러분 몸이 우울하다는 거 경험해 봤어요? 사람이 느려져요. 몸만 느려지는 게 아니고 머리도 느려져요. 천천히 돌아가요. 자꾸 누워 있으려고 그러죠. 잠만 자려고 그러죠. 내 환자 한 분이 벨트가 돌아가는 직업을 하는데 딱 마치면 가서 벨을 눌러야 되는데 누르면 벨트가 멈춘대요. 근데 선생님 제가요 딱 끝나고 난 뒤에 저기 가서 벨을 눌러야 되는 걸 머릿속으로 아는데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완벽하게 번아웃이에요. 이거는 다른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휴식을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조정해 줘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둘째는 이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100이라는 에너지를 써야 될 곳에 200을 쓰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여기는 30 쓰고 여기는 50 쓰고 여기는 100 쓰고,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인간은 모든 일에 100을 씁니다. 그런 인간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지쳐가지고 기절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시간이나 업무의 강도를 조정하는 훈련을 그건 따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따로 누가 어디 있어요? 또 그런 있어요? 인간 여기 33번 질문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만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한다. 어떻게 좋아질 수 있냐? 그런 인간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옆에서 싫어해요. 지가 못한다 그러면 보면 되게 높이 잘하고 있거든. 옆에서 이런 인간 만나면 짜증나요. 자기는 뭘 못한다 그러는데 막 성과도 제일 잘 내고 이러면서 못한다 그래. 자기 기준에 못하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내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것 자체는 나를 여기에 오게 한 원동력이 된 거예요. 내가 여기 오는 데까지는 이게 큰 덕을 보게 해줬지만 지금부터 이게 일상에까지 연결되기 시작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자체를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보면 남도 의식하고 막 쓸데없는 행동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는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내가 가진 에너지를 분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진짜 완벽주의자들은 작은 것도 견디질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묻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뭐 중요한 데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데까지 다 써버리니까 지쳐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
완벽주의가 내가 업무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도움이 됐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고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가운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여러분 제가 정신과 의사 같네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다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번아웃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 다니는 50대 주부가 있었는데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근데 뭐 맨날 그냥 약간 좀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표정이 안 좋더라고. 왜 그게? 남편하고 싸웠대. 싸워가지고 지금 3일째 말을 안 한대요. 뭐 중요한 일로 싸웠는가 싶어 물어봤더니만 신문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TV를 보고 있더래. 신문에 보면 TV 편성표가 나오잖아요. 이게 안 맞더래. 드라마 시간에 뉴스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저게 틀렸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게 틀릴 리가 있나? 그러더래요. 여기 지금 드라마 시간인데 거기 뉴스 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 봤겠지. 아니야 여기 지금 이렇게 그거 하고 있어. 그랬더니만 남편이 그냥 엎어버리고 싸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는데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인간이지 그래. 그러면 그럴 수가 있다 넘어가면 될 걸 그걸 바로 잡느라고 막 온 용을 쓰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인생이 피곤하겠어 안 피곤하겠어? 중요한 건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은 에너지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게 그냥 살자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대충 살자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때와 받아들여야 할 때 그걸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분이 한 얘기, 종교단체가 또 답을 얻을 수 없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불안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젊은 친구 얘기겠죠. 네. 인생이 왜 사냐? 그건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아까 왜 태어났냐? 제가 왜 태어났냐? 이건 뭐 나이 드는 분들도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도대체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걸 내한테 질문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사는 인간들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할까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예요?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생각 안 해.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볼 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작지만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현실로 돌아오면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질문을 끝없이 하고 있다면 현실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현실을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게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내한테 와가지고 10년 전에 자기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왕따 당했던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죠. 매주 와서 10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되겠어요? 아무리 정신과 의사도 그게 되겠어요? 매일 그 얘기를 한다는 말은 현실이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너 뭐하고 지내는데? 그럼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 맞지만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십시오. 그게 쌓여서 이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그 이혜인 수녀님의 꼭 하루만 살기로 했다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시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냥 너무 인생이 막막하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모를 때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거기에 사로잡히면 하루를 못 살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견뎌내고 살다 보면 그게 모여서 일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긴 인생의 목표도 필요하죠. 때로는. 그러나 짧은 목표도 필요합니다. 중독자의 일개명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하루만 끊자. 그게 일개명이에요. 뭐 1년 끊자. 그거 헛소리 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안 마시면 된다.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고요. 네, 저도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 오늘 하루만 참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남자랑 안 살고 있지만 근데 그게 되게 막 전화하고 싶잖아. 아니야, 오늘 하루만 참자. 오늘 하루만 하지 말자. 어차피 다음날 일어나면 후회할 거거든요. 전화한 거. 그러고 참다 보면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까 전에 내 진로가 어떤가 그 얘기를 네. 진로 얘기는 그런 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해가 가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인가, 내 길이 맞는가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고요. 심지어는 뭐 남자가 결혼할 때 마찬가지잖아. 이 남자하고 결혼해도 되고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나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때 나는 어떤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책에 내가 썼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내가 감동했어요. 이 인디언 부족은 성인이 되는 모든 아이들을 옥수수 밭 앞에 일렬로 세워요. 출발하면 골 따라 쭉 가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저 끝으로 나오는 게 성인식이에요. 그런데 숙제가 있어요. 가다가 가장 크고 잘 여문 옥수수 한 개를 따서 나오는 것이에요. 갔던 길을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0m 들어갔어. 왕건이가 나왔어. 따 말어. 어떻게 해야 돼? 따? 이거 바로 뒤에 대박이 있었는데. 안 따? 그게 제일 컸는데. 나와서 후회합니다. 왜? 옆에 놈 보니까 겁나 큰 거 땄거든. 내가 안 따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줄을 잘못 서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좋은 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딴 옥수수가 이 옥수수밭 전체에서 가장 클 가능성은 얼마나 있죠?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선택합니다. 그것은 결코 최고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뿐입니다. 이제 나와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책하지 말고 자기가 한 선택을 최선이었음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전에 한번 선생님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행사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이 선생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하셨다. 어떤 장애인 남성분이 제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 답변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남자가 아니고 여성이었어요. 네네. 여성 장애인 분이 내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심한 장애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 나도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겠는가? 묻는 거예요. 난감했어요. 사실은 이런 대중적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참 자기를 잘 오픈해줘서 고맙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무슨 답을 해야 될까 나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애를 빼고 이야기해보자고 얘기했어요. 당신 장애를 빼고 남자가 자네를 좋아할 만한 무기를 뭘 갖고 있나? 사람은 좋아하나?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나? 따뜻하게 대할 줄 아니? 무슨 능력을 갖고 있어? 장애를 빼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만약에 장애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아마 장애를 빼고 이야기했을 때 좋은 점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나의 집안, 나의 스펙 이런 것들은 내가 살아온 과거인데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수용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지금의 내 길이 그렇게 막 불만족스럽고 힘들지만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 굉장히 위로가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자기의 진로 정신과 의사로 정하고 막 달려가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후회하거나 자책하시거나 뭐 이러셨던 적 없으셨어요? 정신과 의사가 된 것은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를 처음부터 막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하고 싶지 않았죠. 의사가 되고 싶고 의과대학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얼떨결에 의과대학을 가게 됐죠. 의과대학 가서 취미가 없었습니다. 별로 흥미가 없고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죠. 그 대신에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야 하는가라는
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좋은 의사들이 나오는 책을 많이 보면서 내가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당시에는 정신과 의사가 의사 중에서는 제일 돈을 못 벌고 뭐 계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바닥에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정신과 의사를 선택했는데 집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정신과 의사 제일 잘 나가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늘 인생이. 하면서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내가 잘하는 일이고 또 내가 참 좋아하는 일이구나. 그런 의미에서는 다행히도 나에게는 잘 맞아서 후회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네. 저도 그 20년의 회사 생활을 때려친 사람으로서 짧게 말씀드리면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늘 좋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의미를 발견하고 하다 보니까 때려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나와 보니까 또 뭐 먹고 살 방도가 생기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하루하루 지금 충실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시면 또 그 잠깐 쉬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또 길들이 생기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내가 은퇴하고 뭘 하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내에게는 택시 운전할 건데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나에게 팁 준 의사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의사를 안 해도 정신과 의사를 안 해도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외적인 여유를 다 버리고도 내가 행복하게 수 있으면 어쩌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국가에서 돈 중요해요. 많이 버세요. 그러나 돈만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편리해지고요. 불행해질 가능성이 낮아져요. 근데 행복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게 이제 CEO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소위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그 직함을 딱 떼고 났을 때 모습이 어땠는지도 보셨을 거고 리더들 많이 접하면서 깨달으시는 게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리더들이요?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리더들도 많이 만났지만 그 중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참 저런 사람이 앉아 있는데 회사가 돌아가는 게 기적이다 이런 리더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리더십 교육은 소용없어요. 그 회사 생활하면서 위에 진상들 좀 만났죠. 그 진상들이 리더십 교육을 겁나 받은 인간들이에요.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그 왜 소용없느냐? 리더가 자꾸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안 맞추고 아래 사람한테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리고 리더 잘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객관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내가 잘났잖아. 좀 미안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고향에 선동열 선수 있잖아요. 선동열 선수는 좋은 투수 코치가 될 수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쥐는 던지면 150인데 130 던지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던져라. 얘가 왜 못 던지는지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일수록 그렇게 잘 떨어져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요. 아주 잘난 사람들 가운데 나르시스트가 있어요. 나르시스트라는 것은 공감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쥐는 잘났지만 아래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해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성과는 내지만 진정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리더는 신의 감성과 과학자의 이성을 조화롭게 가진 사람이에요. 돌격 앞으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조화가 되어야 진정한 품격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강의를 하는데 뭐 강의 듣고 인간이 바뀌겠어요. 믿진 않아요, 나도. 네, 우리 이제 일과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 좀 나눠봤고요. 그다음 이 관계에 대한 질문. 사실 일이 힘드냐, 관계가 힘들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타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은데 계속 만나야 하는 경우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어떤 분은 상대방의 대화를 거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이 쓰인다면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게 최선일까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게 당연한데 저는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거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금방 잊어버리고 내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관계에 대한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이건 뭐 책 한 거니까 짧게 한 봐도 돼요. 그럼요, 짧게 내가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누구야 올해 뭐 상처 주고 받는데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거기에 너무 함몰되는 거죠. 빨리 벗어나서 일상으로 회복해야 또 아까 되는데. 가까운 안 만날 수 없는데 계속 안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 계속 만나야 예를 된다. 들면 가족이죠. 가족. 시어머니구만 뭐. 아, 그런가요? 네, 행간을 읽으셨네요. 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관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운이 안 좋게도 내가 원치 않는 관계를 맺어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를 뭐 내가 선택했나요? 뭐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직장 상사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막 괴롭힌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농담처럼 퇴사하라 그러는데요. 농담이 아니고 그게 정답이에요, 원래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간단해요.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관계의 문제인가를 봐야 돼요. 저 인간이 문제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저 인간이 막갑한데 내가 노력한다고 막갑파가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부서를 옮길 때마다 상사가 문제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4번을 옮겼는데 4번이 다 상사가 문제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린 잘 모르잖아, 그죠? 그때는 나를 돌아보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뭐 별로 이상하지 않고 저 사람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보면 관계가 틀어졌을 때가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대응법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구별하셔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요,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 10명이 있어요. 10명하고 다 잘 지내죠? 그럴 리가 있나. 그런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10명이 있으면 한두 명하고는 되게 친해. 대여섯 명하고는 맞죠? 그냥 보통이야. 근데 한두 명은 아니야. 그런데 착하고 여리고 섬세한 친구는 그 마지막 한두 명 때문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잖아. 그 언니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걔는 왜 나를 싫어할까?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한두 명과의 관계를 고치기 위해 에너지를 씁니다. 내 같으면 차라리 좋은 사람과 잘 만나고 그 한두 명하고 그러면 싸우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나하고 맞지 않고 좋지 않은 한두 명과 적당하게 거리두고 적당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사회기술 훈련이에요. 예? 사회기술 훈련이라는 게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의 남편이면 골치 아프지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실록 부부간이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는 필요합니다. 그때 내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부모도요. 부모라고 말하기 힘든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다. 어떡하냐고 고민하는 경우 참 많이 보는데 내가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관계의 1순위는 뭐예요? 나예요. 그러면 남은 신경 쓰지 말고 배려하지 말라는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막 내가 최고야. 내가 최우선이야. 그러고 남은 무시하래. 여러분 남의 신경을 무시해도 되나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경 쓰지 마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의식해야 되고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1순위가 아니란 뜻이에요. 1순위는 나예요. 예를 들면 나한테 돈 100만 원 빌려달래. 내가 돈 100만 원 빌려달래. 빌려줄래 말래? 드리죠. 확실해요? 네. 그럴 때 이제 직장 동료가 돈 100만 원 빌려달래. 그럼 어떻게 해요? 빌려줘요? 말아요? 안 빌려주면 얘가 또 막 내가 친한데 막 뒤에 가서 욕할지 모르잖아. 또 소문 낼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거는 1순위가 아니란 뜻이에요. 1순위는 뭐예요? 내가 형편이 되는가? 내가 돈 100만 원 이 친구한테 줘도 되는가? 안 받아도 되는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내 위주로 먼저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는 남도 존중하고 배려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나에게, 그건 부모라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내가 우뚝 서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요, 나를 중심에 둬라라고 해도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보통 되게 좋고 착한 분들이 여기 오시거든요. 사실 이런 강의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안 옵니다. 왜냐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신을 조금 더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책에 말씀하세요. 적어놨어요. 사실은 거절 못하는 사람을 내가 책에 적어놨거든요. 정말 착한 친구인데 내한테 다니는데 보면 너무 착해. 울더라고. 추석을 마치고 왔는데 왜 우는데? 그랬더니 추석 때 당직을 썼대요. 왜 당직을 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맨날 바꿔달라 그러는데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왜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 그러니까 너는 결혼도 안 했고 하니까 좀 바꿔달래. 그래서 자기가 거절도 못하고 바꿔주면서 집에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 그래서 내가 뭐 할 말이 없잖아. 어떻게 해요? 물어봤어요 내가. 네네. 그 당직 쓰면 돈 주냐? 돈 준대. 당직 안 했으면 뭐 말 건데. 집에 가서 누워 있대. 집에 가서 누워 있을 바에 당직을 써주지 뭐 돈도 받고 뭐 예를 들어 무슨 소린가 하면 웬만하면 내가 거절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사람들이 너 좋아해? 물어보면 좋아한대. 왜 좋아하는데? 착하고 말 잘 듣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럼 그건 무기잖아. 그 무기를 왜 버리려고 그래? 물을 때마다 너 거절할 거야. 거절하지 않는 것은요 좋은 무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꼭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꼭 거절해야 될 때도 못하면 그런 문제. 그 기술을 배우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남 말 안 들어주고 거절을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넌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는 게 참 잘한 거야. 그런데 꼭 필요할 때는 어떻게 거절하면 될까? 나는 10번을 들어줬기 때문에 한 번 거절해도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 그런 훈련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때 5년생님이 아이들한테 클래스메이트와 프렌드를 구분할 수 있게 가르쳐 주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내야 돼, 착하게 지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걸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두랑 다 잘 지낼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고 지내기에도 너무 아까운 인생입니다. 지혜롭게 그 관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마음에 관련돼서 이제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평소 생각이 많은 편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대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대요.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참 답답합니다. 내가 이런 데까지 답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많다는 것은 아마 걱정이 많다 이런 맞아요. 뜻으로 해석해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게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감정, 너무나도 중요한 감정이에요. 불안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어요. 우리 집이 구청인데 밑에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야 돼. 그런데 10 정도만 불안하면 되는데 100을 불안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일주일 뒤에 있을 거 굳이 당겨서 불안해해요.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좀 과도한 긴장과 걱정,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병적인 것은 물론 치료를 받아야 되고 병적이지 않다면 걱정할 때 걱정하십시오. 나머지 시간 잘 지내세요. 그 운동하고 몸을 움직이고 몰입을 하면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긴장이 줄어들고 좋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만드세요. 그래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다. 요즘은요 어디 보면 자료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과도한 긴장은 좀 줄여야 돼요. 어깨 힘 툭 떨어뜨려 볼래요? 이렇게 힘 주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툭 떨어뜨려 보면 내가 힘을 주고 살고 있구나. 늘 긴장하는 분들은 그런 훈련을 하고 생각을 생각으로 없애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고 몰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게 첫 번째고 생각 자체가 뭐 보통 사람보다 많은 분들이 약간 섬세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구별하는데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어느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보면 긴장이 좀 높고 어떤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고 생각이 좀 많고 이런 분들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자극을 받을 때 남들보다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늘 좀 피곤하고 지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 것만 이해하고
그죠? 자기만의 충전 시간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막 활달하게 살아라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만큼 맞게끔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이나 긴장도가 높은 분들은 내가 일단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걸 먼저 좀 인정하고 본인의 해결 방법들을 본인이 찾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많은 생각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긍정적이고 좀 좋은 생각들로 채워나가는 연습을 한번 하시면 요즘은 내가 좋을 것 우울하고 같아요. 불안한 분들 보면 가끔 글 써보라 그래요. 글 좀 잘 쓰나 물어보면 못 쓴대. 그러면 블로그나 이런 거 예를 들면 남이 안 보는 거 있거든요. 한 줄씩 두 줄씩 가끔씩 틈날 때마다 써보라 그래. 자기 삶을 쭉 쓰다 보면요 하나의 자기의 역사가 돼요. 나중에 책 한 권 내자. 아무도 안 읽을 거야. 그래도 만들어보자 그래요. 누가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남한테 안 봐도 좋아요. 글 쓰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요. 좋아요. 뭐든지 자기만 무기를 만들면 돼요. 자,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많던데 혹시 이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을 줄일 수 있는 생각 전환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인지 행동 치료,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데요. 뭐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뭐 혼자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똑바로 해야죠. 가끔 자존감이 낮다, 뭐 우울하다는 분 보면 자기를 보는 눈 자체가 좀 잘못된 분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책에도 좀 써놨는데 나는 49가지 단점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대기업 임원인데 발표 좀 잘못했다고 떨려가지고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도 안 돼가지고 장단점 써오라 그랬더니 단점만 49가지 써왔더라고. 그 장점은 어디 갔는데 없대. 일주일 내내 생각했는데 자기 장점이 하나도 없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너무 괴로울 것 당연히 같아요. 우울하지. 그래서 내가 단점이라고 적어왔는 거 보니까 전부 지 자랑이더라고. 자기는 우유부단하대. 신중한 사람이잖아. 자기는 거절을 잘 못한대. 배려심이 많은 인간이네. 조금만 생각을 물론 무조건 다 좋다고 하면 우기자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뜻이. 우리가 이런 단점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기 객관화,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출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분이 우울하면 만사가 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법을 찾아야죠. 예를 들면 사고 전환법 같은 건 있죠.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 한강에 뛰어내렸어. 이해가 돼요? 여기 반은 뛰어내려야 될 걸. 그렇잖아.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죽고 싶다 그러면 그건 뭐 얘기가 안 되지. 근데 그 메커니즘을 보면 속에 들어가 보면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시험 칠 때마다 떨어졌어. 사실이 아니거든요. 나는 시험만 치면 떨어지네. 나는 바보야. 남들이 나를 비웃겠지.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죽어야 돼. 이런 메커니즘이 뇌 속으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사장에서 도전하고 고쳐가는 훈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 그런 그 인터넷이나 책 같은 데 보면 좋은 인지행동 왜곡을 바로잡는 훈련들이 있거든요. 따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방법이에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그렇게 해서 나아지면 좋은데 이제 정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우울증에도 완치가 있나요? 스스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우울한 상태가 기본값이 된 듯해서 조금만 스스로 방치하고 방심하면 다시 우울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우울증이라 그러면 그냥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증이 세부 분류에 들어가면요, 뭐 30가지도 넘어요. 체질적으로 정말 오는 주요 우울증도 있지만 환경적인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우울한 것도 있고 조울병의 우울증도 있고 막 수도 없이 많은 우울증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달라요. 근데 의사들은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사회에서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습니다, 감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좋은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꼭 치료가 필요한 건 약을 먹어야 되고 재발, 사이클이 많아서 자꾸 재발하기 때문에 예방까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가 한 가지만 기억해요. 일상의 리듬이 제일 중요해요. 일상의 리듬이 깨지면 전문가한테 찾아가야 돼요. 네. 내가 스트레스 받고 오면 우울증이라고 오면 잘 자요 물어봐요. 식사는요? 낮에 뭐 하는데요? 물어봐요. 왜 선생님을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보니?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니까요. 잠 못 자고 식사도 못 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요? 치료 시작이 안 됩니다. 최소한 자고 먹고 움직이고 돼야 회복의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리듬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걸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먹고 자고 움직이고
스트레스 겁나게 받는데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인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네.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들이 막 아이들 상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선생님들 뭐라 그러셨냐면 학교 생활 잘하면 괜찮습니다라고 일단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상의 리듬들, 그 루틴이 잘 되면 건강한 거고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그런 마음들도 또 우리의 감정이니까요. 희노애락 중에 하나니까. 졸리실 것 같아요. 빨리 끝냅시다. 자, 안 돼요. 제가 제 아니야, 마음대로 할 졸리실 것 거예요. 같아요.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 분, 저희가 질문하신 분들도 저 책을 제가 드려야 돼 가지고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여기 선생님 여기 두 분. 네, 마이크 주시겠어요? 네. 여기 만나 뵙게 돼서 네. 만나 뵙게 감사합니다. 되어서 슬프단 얘기는 아니죠? 너무 뒷말을 안 하셔가지고 만나 뵙게 돼서 슬프다 그러시잖아요. 반갑다는 말씀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조금 한 5년 전에 좀 약간 많이 우울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저만의 어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제 인생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극복을 해낸 케이스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이 조금 이제 공지가 좀 안 맞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근무를 잘하고 있고 어떤 그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긍정적인 마인드, 그게 가장 내가 봤을 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자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또 그 시간들을 저렇게 겪어내시고 답을 찾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옆에 분. 네. 마이크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 연습거 보고 바로 딱 신청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못 올 뻔했습니다. 제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제가 직업을 하면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오늘도 발생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예민한 사람인데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뭐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어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인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 그것에 좀 대처를 하는 방법. 그냥 살면 되는데. 네. 그 그래도 교사로서 네. 답변을 원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제 정신과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있어서. 예, 네, 네. 잘 하고 계신데 이제 그 방금 이제 두 분이 좀 다르신데 앞에 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코멘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앞에 분 질문하신 분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자기만의 무기를 분명히 갖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얼굴 보고 얘기를 들었지만 원래 맷집이 좋은 분이세요. 저런 분은 원래 무기가 있지 않으면 저런 얘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울한 시기도 있고 많이 병을 앓으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걸 극복할 원래 힘이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 우울증이다 치면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낫는 것입니다. 의사는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뿐입니다. 의사가 여러분을 낫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냥 잠 못 자면 좀 자게 해주고 그죠? 에너지 떨어지면 쫄 올리는 방법을 같이 함께 연구하고 약도 쓰고 이런 것들이지 실제로 일어서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마다 맷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하게 있는데 저렇게 잘 버티시는 분은 원래 맷집이 좋으신 분이구나 첫째 그런 생각도 들고 긍정적이라는 말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나요? 근데 진짜 우울해지면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치는데요. 그거는 보통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정말 우울한 사람은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되면 병이 안 생겼죠. 심플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지면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긍정성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긍정에 대해서 잠깐 시간이 있나 모르겠지만 긍정성이라는 것은 나는 잘났어. 나는 최고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헛소리죠. 내가 뭐 그렇게 잘났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긍정적인 사람은 현실을 똑바로 보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리우 올림픽에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펜싱 경기 기억나세요? 박상영 선수라는 친구가 졌어요. 14대 9로 졌는데 한 점 주면 끝이잖아요.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중얼중얼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대박. 다음날 신문에 막 긍정의 아이콘 박상영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금메달을 따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금메달 땄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게 금메달 땄죠? 열심히 훈련해서 금메달 딴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건 뭔데?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면을 거는 것뿐입니다. 쥐뿔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런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발휘하기 위해서 긍정을 발휘하는 것뿐입니다. 무조건 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긍정성이 아닙니다. 현실에 똑바로 기반을 두고 그 현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 나가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들의 마인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앤미 대가 앞에서 그랬지만 가끔 직장 가면 그런 얘기 해줘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로 원하던 일이냐? 그러면 아니래. 뭐 하고 있어? 빨리 퇴직해가지고 딴 거 하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밖에 나가면 이렇게 잘 나가고 좋죠. 안 그래? 쪽박찹니다, 여러분. 추워요, 밖에는. 안 그래? 저도 추워요. 사표 내고 나가가지고 막 하라는 것은요,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강의하는데 유명 인사 3명을 모셨다면 전부 직장인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학생들이요 꿈을 높이게 해가지고 현실을 박차고 나가래.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는데? 집은 누가 지켜? 다 나가래. 왜? 세상에 할 일이 그렇게 많대. 그거는 성공한 인간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성공한 것만 보잖아요. 그들이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꿈 꾸십시오, 젊은 친구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꿈 꾸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꿈만 꾸면 뭐합니까? 개꿈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할 것입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긍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두 번째 선생님, 아까 예민하고 통제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셨어요. 얼굴 보고 뭐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제가 관상학을 오래 전공해서 보면 이게 느낄 수 있어요. 되게 참 그 완벽하시고 일을 되게 철저하게 책임감이 헌신적인 교사일 것 같아요. 오버해서 책임감을 가지신 분 같아. 참 좀 너무나 훌륭한 분이신 것 같은데 저런 분들이 저런 질문을 잘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힘들어하세요. 딱 예측되면 참 좋아요. 오전에 가면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주어진 일이 딱 나머지면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데 갑자기 점심까지 이거 좀 해.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해야 마음이 편한데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가끔 짜증도 나고 화도 날 때도 있어요. 이게요, 불안한 거하고 화가 나는 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건데 불안할 때 가슴 뛰죠. 화날 때는 가슴 뛰잖아. 같은 감정, 같은 교감 신경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긴장할 때 짜증이 나고 짜증 나면 긴장이 되고 이런 거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가끔 긴장도 높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칭찬받아요. 일 잘한다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가끔은 약간 틀어지거나 실수하거나 못해도 큰일이 안 생긴다는 생각은 할 줄 있어야 돼요. 우리 여자들이 막 그래요. 몸이 아프고 막 힘들면 설거지가 좀 쌓여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힘들어. 저 설거지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해야 잠을 잘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 같으면 내일 아침에 하면 되잖아. 그렇죠. 별일 안 생겨. 뭐 날벌레 좀 생기면 어때? 별일 아니잖아.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분이 있어. 이걸 다 끝내야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참 좋은 성격이지만 가끔은 그러지 않아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자꾸 경험해서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도만 통제도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실수해도 돼요. 안 잡아가요. 또 교사라고 하셔서 사실 요즘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그 교사 선생님들 정신건강에 대해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께도 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오신 분들께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어서서 갑시다. 아, 네, 그럽시다. 뭔 네. 얘기할지를 몰라서 네. 아이고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 죄송해요. 그래서 삐딱하게 앉아 있었어요. 오래 걸으면 또 좋아져요. 삶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인생이 피곤해요. 그 피곤한 가운데 작은 행복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다. 우리 청년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픈 얘기를 할게요. 자살률 높고 취직도 안 되고 헬조선 이야기도 많이 나왔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의 유전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힘든 과정을 수없이 겪고 반복해가면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는데요. 물론 우리 부족한 건 많다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고 그걸 만든 우리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는 교육의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교육이 일어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좌절도 견디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믿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특히 힘은 들지만 세상이 살만한 곳이에요. 그걸 우리 윗세대들, 여러분의 윗세대들, 부모들이 보여주었어요. 이제 그걸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들에게 당부를 늘 드립니다. 자녀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맞춰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침마당이라는 벌써 10년 정도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그때 감동적이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그 해녀 80대 해녀가 나왔어요. 6남매인가 5남매를 데리고 나왔어요. 네. 그 해녀가 평생을 물질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80인데 자녀들이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말았는데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모여서 그 섬에 사는데 뭐 횟집도 하고 뭐도 하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소리 안 하셨어요. 내가 뭐래요? 공부하라 소리 안 했대요. 그리고 아니 나는 공부를 못하고 돈도 없어서 힘들게 살았는데 자녀들은 육지에 나가서 공부 많이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질을 해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뭐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고등학교를 다 졸업해서 용기종기 모여가지고 우애 있게 참 잘 사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돈 먹고 공부 못해서 한이 맺혔다. 너희들은 공부해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물질을 해서 너희들을 키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요.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감동한 것은 가족을 위해서 물질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에게 내가 행복했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 엄마를 보면서 내가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대였으면 좋겠다 하고요. 표정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